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보라. 왜 꼭 잘해야 하는가?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자. 스스로의 만족과 성장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는가?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어떤 일을 좋아한다면 시간을 잡아먹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레 겁먹을 거 없다. 그 일을 할 끈기와 재능이 충분한가? 그 일을 시도한 후에 예상 밖의 끈기와 재능을 발견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재능까지 더해져 발전될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정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다른 영역이 방해받는 건 아닐까?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은 계속할 리 없다. 걱정은 덮어두라.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닐까? 정말 열정을 느낀 일을 찾으면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생길 수 있다. 또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불필요한 것들에 사용하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말이다. 만약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흥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많다.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이면 좀 어떤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 일을 하면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질까? 그 일로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좀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삶을 바꿀 만큼 이득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디서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어차피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때를 기다릴 뿐. 삶의 밖에서 자신을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마리를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튕기셨어요. 윤정쌤 읽어주세요. 음. 어, 삶의 밖, 삶의 밖에서 자신을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만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도하기 전에 언제나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실험하고 탐험하려는 동기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결국 몸을 사리게 된다. 티베트의 어떤 라마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고립된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이었으며 70대 초반의 나이였다. 누군가 라마승에게 물었다.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라마승이 답했다. 내가 제일 놀란 부분은 수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것에 끌려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몸을 차리더군요. 라마승의 눈에는 삶의 속도나 발전된 기술, 풍족한 물질적 부호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이것이 곧 그가 본 서구 문화의 문명의 큰 비극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는 말을 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헌신과 장기 계획이 필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둥켜 안고 말이다. 실제 실상을 바라보자.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미래 삶에 대한 적당한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마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험하면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시간은 제한적이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 호기심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끈 것이다. 월트 디즈니.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일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고 호기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 영화 제작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의 선구자. 호기심에 따라 행동하라.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 장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조출하고 격려하는 선생님, 부모님이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겪는 경험과는 대조적이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쯤엔 질문이 급격하게 줄고 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된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저 골목길에 본 신기한 가게에 들어가거나 친구 책상에 놓여있는 책을 보거나 낯선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위키백과에서 기사를 찾는 일 정도면 되는 것들이다.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궁금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참다가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다. 호기심을 추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킨다. 빌 스틱랜드의 삶이 아주 훌륭한 예가 된다. 그는 도시 소외계층 아이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대학 진학을 돕는 맨체스터 비드웰 재단 창립자다. 1963년 그는 좌절에 휩싸여 방황하는 16살 청소년이었다. 그가 살던 곳은 펜실베이니아주 맨체스터 지역이다.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이 늘어선 낙후된 부지에는 가초와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엉겨 있었다. 인종 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에서 흑인 청소년으로 보낸 그의 삶은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침울한 기분으로 학교 복도를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교내 미술실 옆을 지나는데 햇살이 미술실의 넓은 창 안으로 매입되어
교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디선가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왔고 재즈 음악도 들렸다. 그 밝은 햇살과 커피향은 소년의 관심을 끌었다. 교실 한 구석에 도자기 공예용 돌림판 위에 놓인 찰흙을 빚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손을 스트릿랜드는 넋나간 듯 바라보았다. 마치 찰흙이 살아 움직여 도자기를 빚던 미술 강사는 스트릭랜드의 시선을 눈치챘다. 한번 해보겠니? 스트릭랜드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한 뒤 의자에 앉았다. 강사는 곧 찰흙 한 덩어리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스틱랜드는 돌림판을 이용해 열심히 빚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 때문에 찰흙이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순간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우연한 경험을 계기로 스틱랜드는 미술반에 등록했다. 미술반 활동은 고교 졸업반이던 그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다. 미술실 안의 질서정연한 고요함에서 자신이 낙후된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던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절망에 빠져서 우울했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 찰흙을 빚는 즐거움이 열정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름 동안 스틱랜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비록 시로 도배된 성적을 받고 나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지만 용기를 내 인근 주민센터 도우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스틸랜드는 지역 운동가와 사회활동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중에 성공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스틸랜드에게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할 교회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왔다. 잠시 생각에 빠진 그는 자신이 경험한 도자기 공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는지 떠올렸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예를 배우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종 갈등과 폭력 같은 외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포근하고 안전한 곳 말이지. 그는 미술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스트릭랜드는 목사와 합심해 성공회 교단으로부터 25,000달러의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교회에서는 미술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 함께 마련해 주었다. 다소 낡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그곳을 스트릭랜드는 열성을 다해 개조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전선을 깔고 문과 창문을 손보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맨체스터 장인길드라는 이름의 미술센터가 개관됐다. 처음엔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교회와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단체들을 돌며 설명회를 열자 진척이 보였다. 아이들이 미술센터에 등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술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들뜬 부모들은 이곳저곳에 입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렇게 미술센터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갔다. 미술센터가 발전을 거듭하자 피츠버그 지역사회 리더들의 관심도 커져갔다. 1972년 스트릭랜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건설계통 직업학교인 비드웰의 리더십 교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스트릭랜드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교과목을 늘리는 일이었다. 그러자 각 업계의 고용주들은 비드웰 졸업생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많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맨체스터 장인 길드와 비드웰 학교의 운영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 스트릭랜드는 더 큰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멋지고 창의적인 현대적 감각의 장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그는 미술센터와 직업학교가 결합된 새로운 센터의 창립을 위해 650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미술 스튜디오와 아름다운 갤러리, 350석의 극장을 보유한 19,000평 규모의 센터였다. 언제 학생 찾으셨어요? 있는 중이야. 아직 못 찾았어. 그럼 제가 먼저 읽게요.
1990년대 말 저소득 계층의 학생을 돕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스트릭랜드의 놀라운 성공기는 미국 전역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많은 TV쇼에 출연했으며 미국 연방예술기금을 받기도 했다. 1996년에는 메가더 재단 재능 보조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맨체스터 비엘드 재단은 미식연구, 의학기술원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자기 공예, 사진, 디지털 디자인 같은 양질의 예술 교육도 빼놓지 않고 있으며 피츠버그 지역의 450여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이 재단에 등록하고 있다. 이들 중 86%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스트릭랜드의 삶은 단순한 호기심이 연결해준 상상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1962년 그저 커피향을 따라 미술반으로 들어간 아이는 우연히 도자기를 빚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우미 강사를 자처했다. 그로 인해 맨체스터 공예가 길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서전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삶에서 거둔 성공은 열정을 따랐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열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불투명했지만요. 자신의 삶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열정을 가질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로 가능한 일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시간과 관심이 잡아끄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 태도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요정 데모에게 가장 유용한 선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그 선물은 호기심일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영부인, 국제연사 및 시민권 옹호자. 영진님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호기심은 꺼지지 않는 성공의 연료다.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진부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단어로 느껴져 흥미가 반감될지 모른다.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호기심에서 벗어나도록 종용받기 때문에 종종 그것에 대한 건강한 연결고리를 잃는다. 때문에 당신이 가진 호기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기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참고해보자. 1. 호기심은 깨어있는 의식을 만들어준다. 당신의 호기심은 일종의 자각이며 지능의 한 부분이다. 세상을 더욱 넓게 보게 만들고 기회를 찾게 하며 탐험하고 배우게 한다. 당신이 호기심을 발휘할수록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호기심은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문을 가질 때 즉시 행동하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기다려야지.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도 이 일에 호기심이 계속 있으면 그때 뭔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연관된다. 지금 이 순간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나 걸어보고 싶은 길, 들어가고 싶은 갤러리, 낱낱이 살펴보고 싶은 기계일 수도 있다. 나중까지 기다리면 눈앞의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3. 호기심은 에너지를 솟게한다. 호기심은 행동하게 만든다. 호기심은 실험하고 탐색하며 바꾸고 성장시키는 힘을 준다. 호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우며 작은 행동조차 하지 않게 된다. 4. 호기심은 빨리 배우게 한다. 호기심은 대상을 탐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정보를 얻고 능력을 연마하게 한다. 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5년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해보자라고 자극한다. 호기심은 일을 진척시킨다. 호기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일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다. 진흙 속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던 배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다.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갖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진다.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일들 목록 만들기. 호기심을 갖게 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인생을 즐기고 우연한 삶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혹시 해보고 싶은 일의 희망 목록이 있는가? 그 희망 목록을 대기 목록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보고 싶은 일을 정해
정해서 지금 당장 가장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보자. 외국어 배우기. 외국 친구에게 "실례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묻는다. 태국권 배우기. 태국권을 연습하는 사람을 관찰한다. 나만의 와인 만들기. 와인 양조에 관한 책을 산다. 그림 그리기. 수채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려본다. 피아노 연주하기. 친구의 피아노를 쳐본다. 명상 클래스에 가기. 점심시간에 가까운 절을 방문해 본다. 외국에서 살아보기. 베트남, 태국, 중국 음식 등 관심 있는 나라 음식점을 찾아간다. 그리고 음식점 주인에게 그들의 고향에 관해 물어본다. 전국 투어하기. 인터넷 지도 사이트를 이용해 오후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을 찾아본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철인 3종 경기 참여하기. 잠시만,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다. 배낭여행 가기. 숲속을 한번 걸어본다. 연극 동호회에 참가해 공연하기. 연극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다. 어린이 스포츠팀 코치 맡기. 어린이에게 야구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준다. 제빵사 되기. 시판하는 제빵 믹스를 사서 요리법대로 따라해본다.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 가기. 다른 도시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본다. 나만의 보드게임 만들기. 아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보드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넓은 장미 정원 가꾸기. 작은 장미 덤불 한 개를 심어본다. 동화 창작하기. 아이에게 들려줄 얘기를 만들어 본다. 살사 댄스하기.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본다. 가시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손 내밀어 꽃을 발견하려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인생도 이와 같다. 조르주 상드, 프랑스 소설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이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렇게 수년, 심지어 몇십 년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작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 직업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지금껏 투자했더라도 말이다.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시속 150km로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튼튼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어다니며 본다 해도 세상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사람의 기쁨은 결코 어딘가로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존 러스킨, 미국 문학평론가. 우리가 계획한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조지프 캠벨, 미국 신화학자, 작가. 해보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 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자라면서 수없이 받는 질문이다. 우리는 진로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더불어 그 대답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선택된 진로가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며 이 선택에 평생을 바칠 것 또한 기대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몰입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우유부단하거나 뚝심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온다.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은가?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게 말이다. 마치 데이트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결정하라는 압력은 여전히 팽배하다. 일단 당신의 정보를 캐낸 후 당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주겠다는 소위 전문가들도 도처에 깔려 있다. 그들은 여기저기 쿡쿡 찔러보며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것만 같다.
그뿐인가? 성격 유형과 흥미, 소명 의식과 꿈을 알기만 하면 완벽한 직업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를 찾아준다고 장담하는 책들도 셀 수 없다. 심지어 별자리까지 동원하는 책들도 있다. 이제 이런 황당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알아내거나 진로를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진로 매칭 모델을 따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진로를 먼저 결정해야 성공적인 커리어를 누린다는 사고의 첫 출발은 1900년대 초반 프랭크 파슨스의 연구로 거슬러 간다. 파슨스는 일명 진로의 지도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 사람의 주요 적성, 흥미와 성격을 측정하고 이것을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징과 맞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된 믿음이었다. 이것을 매칭 모델이라고 불렀다. 사람들과 직업들을 일정한 특징들로 분류해 그 둘을 서로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진로 적성 테스트를 받아 보았을지 모른다. 1시간 동안 이상한 문체로 쓰인 질문을 읽고 질문지에 답을 적어내는 식이다. 그리고 내 진로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내가 과연 무엇가 될까? 플라워 디자이너? 혹시 양자 물리학자나 투구사 같은 건 아니겠지? 기다림은 묘한 긴장감마저 돌게 한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면 결과가 뭐라고 나왔든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느낀다. 아니면 너무 모호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자인 라이언도 중학교 시절 진로 적성 테스트를 받았다. 그 무렵 라이언은 존 뮤어의 전기에 심취해 있었고 습소 하이킹을 즐겼다. 그러자 적성 테스트의 공원 경비원이 그에게 적격이라고 나왔다. 1년 뒤 그는 경마 핸디캐핑에 푹 빠지게 되었다. 아마 그때 테스트를 다시 받았더라면 카지노 딜러나 통계학자가 적성에 맞다고 나왔을 것이다. 다음에 라이언은 생애 첫 컴퓨터를 갖게 되었고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는 재미에 빠졌다. 그때 테스트를 받았다면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천직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필자인 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는 16세 때 동네 캐딜락 자동차 영업소의 사원 자리에 지원했다. 그 자리는 너무나 탐나던 일이었다. 당시 존은 학교에서 진행한 적성 테스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존은 테스트 작성을 하면서 오직 사원 자리가 적격이라는 판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러나 상담자가 건네준 적성 결과는 그에게 회계사가 맞다고 쓰여 있었다. 이후 존은 사원 자리에 뽑히지 못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한 번도 회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간 적도 없다고 했다. 영진님? 정할까요? 응. 영지쌤, 안 되세요? 윤정님 먼저 하시죠. 네. 사람은 다양한 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관심사도 늘 바뀐다. 올해 나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게 한 일이 내년에도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 심지어 관심사가 날마다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을 어떤 불변의 특징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은 꽤나 위험하다. 매칭 모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각의 직업군에 잘 맞는 성격 유형과 적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이고 내성적이며 수학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내성적인 수의사나 마음씨 곱고 동물을 사랑하는 수학자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아무 직업이나 생각해보라. 배관공, 요트 세일즈맨, 자영업자, 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조율사, 작가, 심장 전문의 등 어떤 직업도 다양한 배경과 성격,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 쿠키 만드는 틀처럼 고정된 잣대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는가.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말이다. 다행히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신경 쓰며 자신을 제한하면 만족스러운 삶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나만의 개성을 자축하며 살아야 진짜 자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변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며 이런 직업이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가볍게 무시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매칭 모델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간과한다. 필자인 존이 아이오와주 세다 레피즈 시의 고교 운동선수였던 1950년대를 생각해보자. 존이 적성 테스트를 받았다면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고안하는 학습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라고 나왔을까? 라이언이 고등학생이었던 1980년대 학교 진로 상담가가 그에게 교육공학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살펴보라. 이들 기업에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다양한 보직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일자리라면 그 어떤 상담사, 책, 진로 테스트도 당신을 인도해 줄 수 없지 않은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 맞춤형 커리어가 무의미할까? 관심사는 항상 변한다. 오늘 즐기는 일이라도 10년, 5년, 심지어 6개월 안에 변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당신은 다양한 특성으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어떤 직업이나 직업군에만 맞을 리 없다. 진정한 기쁨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서 온다. 당신의 유형을 특정 직업에 맞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이다. 하나의 계획만 고수하면 살면서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와도 활용하지 못한다. 가벼운 계획이 똑똑한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예를 살펴보자. 구글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가능한 빨리 그 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을 시장에 내놓는다. 소프트웨어에 더 필요한 사양이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품의 시험 단계 혹은 베타 버전 단계일 때 일부러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제품에 대한 값진 피드백을 얻을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품이 형편없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투자만 진행된 상태에서 철회한다. 그리고 제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적용해 본다. 본격적으로 제품에 공을 들이기 전에 말이다. 지속적인 창업을 하는 기업가 스티븐 플랭크와 에릭 리스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를 연구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창업은 낡은 방식이라고 했다. 제품을 고안하고 5년 개발 계획을 세우며 자금을 유치한 뒤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1년의 과정을 말한다. 이런 방법은 기업의 성공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현재와 같은 역동적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최소의 계획과 자원의 투자로 단기간 내 탄생된 제품을 선보이곤 한다. 블랭크와 리스는 가벼운 창업의 지지자다. 또한 창업가의 생각을 개선하는 혁신가다. 그들은 비즈니스의 목표가 최소한의 가시적인 제품을 만들어 잠정적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재빨리 피드백을 얻어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작은 상호작용 몇 단계를 이용해 상품 자체의 배움을 가속시키는 방법이다. 페이스북은 이런 가벼운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 기업이다. 페이스북은 처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장이 내놓은 이런저런 반응을 빠르게 접목시키며 부가적인 사양을 더해 급격히 진화했다. 에릭 리스의 저서 린 스타트업,
지속적 혁신을 실현하는 창업의 과학에 실린 가벼운 접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하려는 기업가를 위해 쓰였지만 개인의 진로 발달에도 적용 가능한 값진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나가서 직접 보라. 가벼운 접근의 시초는 토요타에서 가벼운 제조혁명을 주도했던 타이치 오노와시에고 신고다. 그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일본어로 겐지 겐부츠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나가서 직접 보라 정도가 된다. 그 의미는 어떠한 비즈니스 과정이나 문제도 직접 가서 관찰하지 않는 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정보에만 의지해서 어떤 사실을 당연시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나가서 직접 보라는 말은 모든 진로 상담가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조언이 아닐까? 어떤 직업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업무에서 느끼는 기분을 전혀 알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 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다. 특정 직업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면 가능한 많은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래야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쯤에서 범죄 수사관을 꿈꿨던 사라의 일화를 살펴보자. 새로운 범죄 현장 조사관이 연구실을 방문하다. 사라는 법의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자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 범죄 수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이나 범죄 실화를 다룬 책 읽기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범죄 현장 분석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직접 나가 경험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때마침 사라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범죄학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강의에는 학생들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범죄 분석 현장을 연구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라는 곧장 수강 신청을 했다. 범죄 분석 실험실을 방문하던 날, 그녀는 꽤나 들떠있었다. 그런데 막상 실험실을 방문해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다. 실험실은 낡은 건물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방엔 온통 날카로운 형광등 불빛이 장렬하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 피곤하고 무덤덤해 보였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을 때조차 뭔가 냉랭하고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심지어 곰팡이 냄새와 병원 소독약이 뒤섞인 냄새가 나는 방 안 공기조차 참기 힘들었다. 모든 것이 암울 그 자체로 느껴졌다. 사라는 그곳에서 보낸 단 하루 동안의 경험만으로 여기는 내가 일할 만한 환경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일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수년 동안 범죄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TV 드라마까지 모두 섭렵하면서 생각해온 직업이 방 안 혼자만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헛된 꿈이었던 것이다. 기회라는 건 처음 봤을 때 되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라네. 카트리네 듀네브, 프랑스 영화배우. 후 몇 달 동안 사라는 우리와 함께 다른 진로를 탐색했다. 아름다운 재료들을 찾아다니기 좋아했던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더구나 고객들을 상대로 일하는 건 자신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과도 잘 맞는다며 기뻐했다. 만약 그녀가 범죄 분석 실험실을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원래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적어도 한 4년간은 학위를 따느라 애썼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야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 선택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최악의 경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인생을 낭비했을 것이다. 이렇듯 직접 적인 경험은 호기심을 느끼는 일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뿐 아니라 아직 생각하지 못한 일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 뭐든 지금 당장 직접 나가서 겪어보라. 앞서 소개한 가벼운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리스가 말한 유효한 학습이다.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실험을 통해 진짜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로 증명된다. 이것은 시험을 거쳐 입증되지 않은
가정은 실행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급 반려견 침대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해보자. 고객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만든 침대를 선호할 거야 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가벼운 접근법에서는 이 가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 먼저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 권한다. 우선 보통의 재료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각각 반려견 침대를 만든다. 최소한의 투자로 빨리 만든 샘플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 뒤 고객의 반응을 살핀다. 이 과정은 올바른 가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모르던 사실도 착안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재료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아닌지보다 얼룩을 방지하는 합성 섬유에 더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그럼 여기서 애매하고 부정적인 예측만 하다가 좀처럼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자. 화학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아마도 의사는 되지 못할 거야. 이 분야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아마 성공하지 못하겠지. 작가 또는 사진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생님 등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건 여자들 혹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비전공자니까 나에겐 아마 기회가 없을 거야. 외국어를 할 줄 알거나 특별한 커리어를 갖추고 있어야 해. 학점과 점수가 너무 낮아서 대학원엔 아마도 못 갈 거야. 10개 중 9개 식단이 망하니 나라도 별 수 없을 거야. 난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걸 뭐.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가정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열정을 쫓는 걸 마다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들인데 말이다. 여기서 30대 후반의 수의사로 직업을 바꾼 지르 이야기를 들어보자. 피를 무서워한 소녀. 질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가게를 운영했다. 자연이 개, 고양이, 앵무새, 햄스터, 기니피그 등으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질은 수의사를 꿈꿨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화학과 생물 과목의 점수는 높은 편이었지만 그 점수를 받으려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그 점은 그녀의 오빠와 대조적이었다. 오빠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첫 번째 부정적인 가정을 세웠다. 과학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겠어? 재능 없는 과학 공부 때문에 시간을 쏟는 건 바보 같지 않아? 그녀를 난감하게 만든 또 다른 부분은 피였다.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볼 때마다 메스껍고 무서웠다. 피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데 내가 무슨 수의사가 되겠어. 대학에 진학한 질은 영문학과 예술 계통의 강의를 많이 들었다. 아버지로부터 소위 현실적인 충고를 들은 후 경제학 전공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수업은 아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흥미로웠다. 수의사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기도 했지만 최고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수의대 시험에 떨어졌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그래 나한테는 희망이 없겠네라고 확신해버렸다. 대학 졸업 후 질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한 뒤에 MBA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경영 투자 분야에서 꾸준히 승진해 갔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게 시들해졌다. 처음엔 부서를 바꿔가며 일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얼마 동안 버틸만 했지만 더 이상 일할 맛이 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가졌지만 그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사는 게 따분할 뿐이었다. 가슴 한편으로 어딘가 더 보람찬 일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었다. 하지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공부를 해야 하기에 재빨리 생각을 지워버렸다. 더구나 수의학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자는가. 질이 35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녀가 일하던 회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일하던 팀이 축소됐다. 그 일로 그녀는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받았다. 질은 이 휴가를 이용해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질과 매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질에게 던진 필자의 첫 충고는 걱정과 지나친 합리화는 그만두고 흥미있는 일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질은 충고를 받아들였고 흥미로워 보이는 모든 가능성을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다.
경영 투자 계통의 일을 했던 터라 우선 비즈니스 관련 직업을 찾아보았다. 외국어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사나 어학원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론 상담사로 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로 일하기 위한 4주간의 훈련반에도 등록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즐거웠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다. 실은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9개월 동안 자신에 대한 의문과 회의로 가득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가장 두려웠던 건 연봉은 높지만 따분하기만 한 경영 컨설팅 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녀가 늘 해보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프랑스에서 불어 몰입 교육을 받아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비현실적이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번번이 포기하곤 했다. 그러다 직업 상담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어요? 라는 말에 자극받은 질은 후련히 파리로 떠났다. 그곳에서 지난 3주는 정말 근사한 경험이었다. 3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외국에서 보낸 시간과 지난 몇 개월간의 진로 탐색 덕분이었다. 이제는 아무리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일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마음의 준비가 된 듯했다. 용기로 무장한 그녀는 뻔한 결과일 것 같은 일을 시도하기로 했다. 흥미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배운 탓이었다. 그 일은 바로 동네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가 실험실에서 동물들과 일할 때 피와 상처는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아프고 다친 동물들을 돕는 일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집중을 느끼게 하며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를 두려워하는 그녀의 걱정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요거 마저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요? 네. 네. 이 읽으세요. 시점에서 질은 마침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수의학과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도 수의사가 거의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다. 그녀가 수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36살의 그녀는 전문대에 입학해 화학, 생물, 물리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과학 수업은 예상대로 어려웠다. 하지만 오랫동안 팍팍한 일터에서 자기관리에 힘써온 터라 학습 요령을 터득하기가 힘들지만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전 과목을 훌륭한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수의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고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의대학 중 3군데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 졸업까지 했다. 질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스트레스도 많고 까다로운 직업이다. 또한 엄청나게 바쁘기도 하지만 흥분과 열정 그리고 계속되는 배움으로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한다. 진로를 탐색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해 보았고 여행도 떠났으며 수많은 질문도 던져보았다. 다양한 가능성을 배워간 것이다. 그 일련의 여정이 그녀에게 본래의 꿈과 마주하게 했다.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돌아보는 꿈 말이다. 끝없이 걱정과 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녀는 마침내 열정을 찾았다. 네, 사진 한번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 보내세요.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